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게 범죄 수익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잖아요. 범죄 수익을 이제 밖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그 음란물 사이트를 미국의 서버에 두고 회원 121만 명을 모아서 엄청나게 그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사상 최초로 압수를 해요. 216코인 정도로 압수를 하거든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쌓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 검찰은 A씨가 구속일 기준 약 5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고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은 사실 당연히 인정됐던 거고 더 쟁점이 됐던 게 비트코인을 과연 몰수할 수 있는가, 그렇죠. 몰수 판결이 가능한가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못한다. 왜냐? 이것은 물리적인 실체 없이 전자파일화한 거기 때문에 몰수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그러니까 판결이 몰수하는 나왔어요. 순간 약간 화폐로 인정하게 되는 네. 것 같이 되는 근데 거죠. 2011년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법률적으로는 가상 자산으로 좀 인정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한데 그런 판결이 나서 이제 이 범인은 속으로 너무 좋아했겠죠. 쾌재를 불렀겠죠. 결국에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는데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사상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법정 화폐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뭐 다른 물품이었던 것 같으면 공매 절차라든지 환가 절차를 통해서 국고를 이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자산의 이 가치를 어떻게 매길지 어떻게 환가할지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검찰이 그냥 전자지갑에 그냥 보관만 계속했던 거예요. 2018년이 막 과열될 때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부자 됐겠는데요? 보관만 하다가 2021년 3월에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가상 자산의 개념이 들어와요. 네. 보면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가상 자산이 드디어 이제 법률적인 어떤 그 정의 규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 공매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 첫날 사설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압수했을 당시에 이 비트코인 2017년도의 가격이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검찰이 실제 매각할 때는 122억. 검찰 입장에서도 뜻하지 않은 재테크로 국고를 엄청나게 불린 세금 재테크. 그렇죠. 합법적 재테크를 한 거죠. 이게 국고로 귀속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이 사라지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폐가 없어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화폐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까지 가기 전에는 일단 중간 단계로 필요한 게 아마 카드 같은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지금은 당장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이용하면은 완벽하게 안전한 것일까? 2007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만 해도 카드, 그러니까 은행 카드 같은 것들을 현금 출납기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거기 자기의 비밀번호를 치면은 현금이 나오고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 이 기계 자체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넣었을 때 카드를 바로 다 복제를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면 어떨까? 그 현금의 줄기가 똑같이 생긴데 가짜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거 만들어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 그 카드의 정보를 복제해내는 기계를 넣어야 되고 실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당들이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길 가다 보면은 은행이 관리하지 않고 밖에 그냥 뭐 매장에서 관리하거나 그렇게 편의점 포함한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갖다 놓고서 카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계는 뭐 오류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돈을 주면 안 되니까 뭐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잔액이 없나?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로 돈을 딴 데서 빼는 거죠.
가짜 현금 인출기로 알아낸 카드 정보로 몰래 예금을 빼내간 절도단이 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가짜 현금 인출기입니다. 금 모양은 진짜와 차이가 없지만 한도 초과 등의 문구만 뜨도록 만들었습니다. 범인들은 그 사이 고객의 카드 정보는 인출기에 장착된 카드 판독기로, 비밀번호는 몰래 카메라를 통해 빼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드는데 드는 돈이 2억 원, 2억 원이었다. 진짜로. 그래서 2억 원을 들여 만든 가짜 인출기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 7천만 원. 그 정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딴 거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지만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져온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로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 등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요즘 뭐 말씀하셨다시피 손가락 터치 하나면은 이게 막 뭐든지 결제되는 세상이잖아요. 네. 이 터치 한 번으로 회사 전체가 흔들거리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길 수 있죠. 네. 아까 10을 눌러야 되는데 100을 누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생기다 못해가지고 그걸 가리키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팻핑거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용어는 손가락이 아니고. 뚱뚱해서? 손가락이 뚱뚱해서 옆에 거 네. 누른다고? 옆에 거 누른다고. 팻핑거. 팻핑거하고 관련 있는 장소를 아까 갔다 왔거든요. 오, 자본시장의 꽃증권. 지금 이제 이런 종이 증서는 아예 없어요. 전자적으로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증권, 재산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증서이다. 그래, 이거 김상욱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었죠. 뭐, 대항해 시대 때 생겼다. 김상욱 쌤한테 말씀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와우. 이게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면 오죽 좋겠습니까? 대표이사 김혜정. 오! 아내한테 선물로 주겠습니다.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증권이죠. 주권이라고 하는 건데. 5천만 원이요? 네. 아유, 주식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 없어요? 네.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전자증권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걸로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팻핑거 사건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다가 컴퓨터로 거래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 증권사들 또 엄청 빨리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실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실수는 사소한데 그 여파가 너무 크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회사를, 한국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맥투자증권이라고 그 나름 이제 업력은 좀 오래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운명의 2013년 12월 12일에 한 직원이 이제 그 패핑거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매매 전산 시스템에서는 이자율을 사람이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이 거래는 괜찮은 거래다, 안 괜찮은 거래다 계산을 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자율을 숫자를 잘못 넣은 거예요. 365를 넣어야 되는데 0을 넣었다고 합니다. 모든 거래가 다 괜찮은 거래로 컴퓨터는 판단을 하게 돼요. 자기가 팔아야 되는 물건은 너무 싸게 팔고 사야 되는 물건은 너무 비싸게 팔고 모든 가격에 나온 거 다 사고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넣고 나서 143초 있다가 자기 실수를 깨닫고 컴퓨터 전원을 뽑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잘못된 주문이 37,900건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2분 좀 넘는 시간 2분 동안. 좀 넘는 시간 동안 손실 금액이 46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전 저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건 또 저 때는 정말 이 트레이딩 본부 안에 있었는데 다 모니터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뭐야 이러면서 전쟁 났어? 야, 뉴스 켜봐. 순식간에 이 코스피 선물이 로켓처럼 위로 올라가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국가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뭔가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뭐 김정일 사망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찍더니 순식간에 이 바닥으로 쫙 내려가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야 이거 실수인 것 같다. 그래서 막 그때 전화 돌리고 어디가 무슨 일이냐 난리 났었습니다. 시장이. 슈카님 계셨던 증권사에서 난리가 날 정도인데 한맥투자증권은 어땠겠어요. 완전 그냥 전 직원 멘붕. 한맥투자증권 대표가 한국거래소에 전화를 걸어요. 이거 주문 취소해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진짜. 취소할 수 없고 구제를 신청을 해라. 근데 이 구제 신청이라는 게 그 거래 하나하나에다가 주문 번호, 종목 번호, 약정 번호 이거를 써가지고 한 건 한 건 구제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한 수십 명이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37,900건을 이렇게 하나하나 쓰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죠. 구제 신청도 시한이 있어요. 그날 오후 3시 반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거래 상당수는 구제 신청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한맥투자증권이 이제 정말 읍소 전략을 가는 거죠. 그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 우리의 실수였다. 우리 망합니다. 이렇게 정말 읍소를 하는데 한국 증권사들 중에 몇 곳은 알겠다고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요청을. 근데 이때 제일 이득을 많이 본 곳은 외국계 헤지펀드 2곳이었는데 한 곳에서 350억을 이익을 봤어요. 미국계 금융사 한 곳이. 거기서 왜 줘야 되지? 뭐 이런. 왜? 그래가지고 파산 직전에 이제 직원을 75%를 권고사직을 하고 이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한맥투자증권은 결국 파산합니다. 지수 옵션 시장에서 대규모의 주문 실수를 한 한맥투자증권이 결제 이행에 실패하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주문 실수 한 번에 증권사가 파산하는 건 우리나라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직원은 또 정말 너무 그 트라우마가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다 이분한테 그 회사가 손해본 거를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겠죠, 물론. 근데 자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끔찍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도 뭐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범죄는 아니잖아요. 사고잖아요. 사고죠, 사고. 네. 사실 세금이 왜 중요한지는 사실 얘기를 할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 세금은 가장 오래된 국가의 제도이자 국가가 굴러가게 하는 가장 기반이죠. 그렇죠. 힘이죠, 힘. 힘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을 이제 내라 그러는데도 안 내는 이제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세금과 관련된 범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체납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안 내고 버티는 걸 이제 체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체납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몇 조 되지 않을까요? 2021년 데이터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거는 100조. 100조요? 100조. 누적 그러니까 100조. 어마어마하네. 100조란 거는 저 사람 내야 되는데 누군지 알고 있는 돈이 100조라는 거죠? 받아야 되는데 못 확인된 받고 있는 못 돈이 받은 돈이 100조. 100조. 근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한 사람이 10억 원 이상 체납한 어떻게 보면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반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서초구 강남구.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최악질 그 세금 체납자 그분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 신그룹의 최모 이제 회장인데요. 아마 신그룹 하면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 여기 여의도에 있는 용산 빌딩을 이제 짓고 소유한 것으로 유명하죠. 당시에는 가장 높았던 그 빌딩이었고요. 이 최모 씨는 30대 그룹 오너에 올라서 계열사만 22개에 달할 정도로 이제 큰 그룹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죠. 1999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자금을 융자받고 그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외화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억하시겠지만 1999년이면은 그때 우리가 외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환 위기 상황에 우리나라에서 그 거짓으로 돈을 받아서 그걸 외국으로 빼돌리고 이러는 것이 아주 죄질이 더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받았고요. 신화그룹의 최영 회장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신화그룹 최영 회장은 지난 96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가짜 서류를 꾸민 뒤 국내 은행으로부터 1억 6,600만 달러를 대출받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영 회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마침내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추징금으로 1,500억을 선고받고 근데 추징금도 안 냈지만 국세랑 지금 그 지방세 다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가 거의 1,000억에 달하고요. 지방세가 39억 그러니까 40억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이제 내지 않고 체납한 있어요. 거네요. 이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어요. 29만 원만 있다는 그런 분처럼 언제나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는 돈이 없는데 양재동에 30억대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잘 살고 있고 최고급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있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그 호화 생활이 가능한가?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 집과 이런 차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H 종교재단에서 소유하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H 종교재단은 사실 이 최모 씨가 옛날에 그 기업에 있을 때 본인이 만든 재단이에요. 지금은 물론 본인의 그 소유가 아니지만 그 가족들이 사실 이 재단의 이사장을 계속 하면서 대를 이어서 그걸 갖고 있는데 최 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최 전 회장은 문을 뜯고 세금을 징수하러 온 서울시 공무원에게 교회가 빌려줘 무상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돈 안 내요. 네, 우리는 돈 안 내려고 교회가 다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또 체납 금액 잘 받아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서울시에 38 세금 징수과라는 곳이 있대요. 서울시에 있는 거니까 이제 지방세를 걷는 곳인데 이곳은 사실 전국 최고의 세금 징수 조직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헌법 제38조가 납세 의무에 대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여기 38 세금 징수과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이 최모 씨의 집을 가택 수색을 했었고요. 그 현금으로 2,600만 원 가까이를 일단 추징을 했고 되게 적은 돈이죠. 한 점당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추정되는 미술품을 한 20점 정도 압류를 당해요. 이른 아침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들이닥쳤습니다. 최영 전 신화그룹 회장의 집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가태추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고가 미술품 18점과 현금 2,600여만 원입니다.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분노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 미술품에 대해서 그 최모 씨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요. 이것은 자신들의 소유지 최모 씨의 소유가 아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서 이제 이게 최 씨 게 아니니까 정부가 압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압류된 금품을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의 가족들이 법원에 압류품들이 가족의 재산인 걸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최 전 회장. 문제는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서울시는 압류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송을 결국 그 서울시가 진행하게 돼요. 이거 지켜내야지만 이제 압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시범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많은 요구,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한 곳에는 CCTV를 좀 더 달아야 되고, 아동범죄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상담할 사람들을 더 좀 뽑아오면 좋겠고, 우리가 모든 언제나 얘기할 때마다 이게 더 필요한데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결국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은 세금이 지금보다 조금 더 거치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세금을 더 걷는 데 문제가 아니라 내야 될 걸 내야 될 사람 안 내니까 오히려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내고 있거든요. 유리지갑. 월급세금. 그렇죠. 사실 그 세금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국가를 사는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야 되는 세금조차 다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법을 피해 간다는 것은 정말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정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 감독님은 어딜 다녀오셨나요? 금융박물관. 금융박물관. 금융범죄들이 있군요. 그렇죠. 아. 네. 윤용 씨나 김상욱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저축장려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저축장려운동. 저축장려운동. 1인 통장 만들기. 통장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축을 장려했어요. 전략 저축이야말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개인과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지름길입니다. 어린이들도 학교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맞아요. 어린이 통장. 그렇죠. 어린이 통장을 만들었어요. 표지가 벽돌 모양이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벽돌. 거기까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저축 장려 운동이 막 벌어졌던 시대의 7, 80년대는 은행 금리가 18%. 막 20%. 그리고 22%.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에 20만 원이 이자가 나와요. 예금 이자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네. 세월이 지나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월급만으로 내가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동학개미운동, 가계 투자액이 76조 원.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76조 원을 작년에 20, 30대 후배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진짜 다 주식. 근데 휴대폰 보는 그 시간이 막 얘기하다가 아니 그 사이에 오르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려갔을까? 뺐다 넣었다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커지면서 주가 조작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주가 조작 그러면은 근데 세 가지가 있대요. 허위 사실 유포. 허위나 과장된 사실을 발표하면 주가가 끌어올려지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 정보 이용이에요. 내부자가 호재 발표를 얼마 앞두고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이제 한국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이런 사람들하고 방송을. 그 2006년도에 루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어요. 루보. 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이끌어지는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차명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루보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루보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네. 사실 실적도 그리 좋지 못한 조그만 기업이에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주가가 2006년 10월 1일 기준 1,185원이에요. 6개월 후에 주가가 51,400원을 기록하고 와, 5만 50배네요. 1,400. 예, 그러니까 6개월 만에 43배가 뛴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올랐느냐? 요때 이제 그 이 제이유그룹이라고 혹시 그건 들어봤죠. 제이유? 다단계 주수도. 주수도. 검찰이 사상 최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제이유 사태. 내가 생활용품을 사면 그 가격의 250%를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라고 했던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가 이 제이유 그룹이었습니다. 사기였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 원대의 사기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의 부회장 김모 씨라는 사람이 이른바 이제 선수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주가 조작을 해보자. 처음에는 이제 상호저축은행 사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를 지정을 해요. 전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 쉽게 말하면 주식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회사.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그렇죠. 조금만 사도 쫙쫙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삼은 회사가 바로 루보라는 회사예요. 그 루보라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능적으로 했냐면 2%, 5% 조금씩 끌어올려요. 왜냐면 이런 거는 증권거래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주시하잖아요. 300 얼마짜리를 2,000원대까지 만들어버리거든요. 2,000원대까지 만들면 이제 사람들은 아니 단기간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 이제 그럴 때 이 김모 회장이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그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월스트리트가 인정한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거물 김모 부회장님을 모십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우리한테 저쪽으로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공인인증서와 보안 카드를 제출해라.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개인이 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보관하면서 관리하겠다. 아주 단기 기간 동안에 6,000원까지 계속 주가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주가가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계속 벌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해요. 네. 일반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하고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54,000원까지 6개월 만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요.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2007년 어느 날 이 회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검찰 발표가 떨어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1부는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제이유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11일 동안 하한가를 쳐요. 전례 보기 힘든 그래프예요.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작전 세력은 이전에 다 팔아버렸죠. 네.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이. 결국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아요. 벌금 70억. 그리고 추징금 30억.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획득한 돈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입힌 액수에 비하면 이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은 7년형을 살고 나온 다음에도 또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 그래요. 지금은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주식, 증권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은. 친구 말 듣고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주식이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가 너무 소문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다 돈 번 사람들 얘기만 떠돌고 그 수많은 주식 종목 가운데서 그런 대박난 종목만 보이는 거죠. 당장 내일 뭐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끼리 은어가 있대요. 주포. 주포는 뭐냐면 기획자.
예를 들면 그 구속돼서 형을 산 김모 부회장 같은 사람이 주포, 그리고 화가는 전체적인 주가 조작을 설계하는 사람. 그림을 그린다 그러잖아요. 그래프. 여기서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서 또 어떤 작전을 쓰고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니까 우리는 매도한다. 그리고 쉘이라는 게 있어요. 쉘이 뭐냐? 조개 껍데기인가요? 그렇죠.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는 거의 빈 껍데기를 얘기하잖아요. 알맹이. 그 타겟이 된 회사. 그걸 쉘이라 그러고. 그걸 쉘이라 그러고 펄이라는 게 있대요. 펄. 허위 정보. 허위 정보를 펄이라고 해요? 그런 걸 펄이라 그랬대요. 야, 요거 김용만 씨 이런 분들 나오셔서 얘기를 하셔. 되게 유명한 그분 별명이 고등어라잖아요. 무조건 대토막. 진짜 안 좋을 때는 갈치. 8토막.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물리학에서도 아주 주가 조작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17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주식이 처음 만들어질 때쯤의 이야기인데. 그때 만들어졌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네, 처음. 암스테르담에 그렇죠. 암스테르담에서 주식 거래소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항해를 하러 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배가 침몰을 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 리스크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때 생겨난 거거든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그 증서가 있을 텐데 내가 이 배에 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 증서가 일종의 증권이고 이거를 배가 돌아오기 전에 이걸 누가 팔고 싶다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그 영국에서도 남해 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주가 조작에 유명한 그 역사에 나오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일단 배당을 막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투자하면은 돈을 준다더라 막 이게 소문이 막 나면서,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딱 다단계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좀 돈을 벌어서 막 투자 금액의 막 150% 막 돈을 받지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유명한 이유는 여기서 큰 돈을 잃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이때쯤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조폐국에서 일해요. 저희가 이제 뉴턴의 전반부의 인생만 주로 들어서 화폐국에 들어가서 화폐를 만들고 화폐 유죄범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기소를 하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화폐국의 국장이 기소를 하는 권한이 있었대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을 번 거로 초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걸 현금화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처음에 한두 배 벌고서 많이 벌었다 하고 있는데 이게 3배, 4배, 나중에 이게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점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버는 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또 뛰어들어요. 또 뛰어들고 또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뛰어들고 그래서 뉴턴이 여기서 잃은 돈이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십억을 여기서 잃어요. 내가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기가 광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광기 아니에요? 왜 사람들로 왜 싹 바꾸지? 아니 궁금한 건 사과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언제 떨어진? 사과는 한참 전에 떨어진 거예요. 한참 전에 떨어졌고. 한참 전에 그 사과가 자기 주가란 걸 몰랐네. 그렇지. 사과가 뚝. 주가에 중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전전하게 한다면. 근데 문제는 한몫 잡아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문제인 거죠. 저는 주식이라는 시스템보다는 주식을 어떤 돈으로 하느냐, 은행에 놔둬도 되는 잉여 자금으로 하느냐, 내가 내 생활비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넣는다면 그건 문제인 것 같은데 저축해놓은 돈 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좀 보는 쪽. 주식 자체를 근데 다들 주식으로 돈 잃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도 있어가지고. 야, 이것도 아니 너무 다른 남의 그 거시론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뉴턴도 이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 뉴턴 때문에 절대 안 해요. 저는 결혼하기 아내의 조건이 담배 안 피는 거, 주식 안 하는 거 이 2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결혼하고 근데 좀 변해가지고 그때 막 주식이 막 화랑이 되고 2007년 막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주식 무슨 전자 한 주를 사, 한 주. 처음 하니까 한 주를 사가지고 온갖 주식 책도 보고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유럽 증시까지 그래서 물타기 할까? 이러면서 막 한 주 가지고 한 주.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산타클로스처럼 확 벌어서 딱 갖다 줘야겠다. 그래서 몰래.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다고요? 뉴턴도 안 되는데. 뉴턴도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거는 뒤늦게 알았고요. 그런데요. 늦게 알았고요. 근데 이제 했다가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가 온 거예요. 그때 8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3년 전 하한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제가 잠을 원래 되게 잘 자는데 못 자니까 와이프가 되게 걱정한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이거는 불치병이거나 무슨 바람을 피웠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불을 확 켜더니 솔직히 말해보라고. 괜찮다고.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해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해서 이렇게 됐다? 네. 그랬더니 괜찮다고. 내가 벌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잘하고 하지만 근데 그때 제가 잃은 돈을 조금 줄여서 말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분노. 오 이거 시트콤 아니야? 아 진짜로요? 근데 주식은 하여튼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기억도 안 나. 이 얘기는 무슨 말이고 기억도 안 나요. 뉴턴 다 죽었어요 보니까 지금.